네, 이번 시간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볼 건데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요거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보자고요. 유치권이 어떻게 할 때 성립하는가, 요걸 볼 건데요. 유치권이 어디에서 성립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네, 그럴 때예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차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카센터에 갖다 맡기죠. 카센터에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가 생겨요?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보시면 그 사장님은 수리비 채권을 가지게 돼. 이 자동차를 수리해서. 근데 그러면 이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이 자동차도 안 주면서 수리비도 안 주면서 자동차를 찾으러 왔다고 봐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장님은 야 갖고 와,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셨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야 수리비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나도 못 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자동차만 수리하는 거 아니고 옛날 시험 문제들은 그런 것들도 나왔어요. 좀 시골 같으면 이런 거 나오겠지. 농기계 수리를 맡겼어. 그럼 농기계 찾아가려면 뭘 해야 돼? 수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 그러면 달라고 하면서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셨죠? 이런 게 인정이 된다. 또 옛날에는 또 시계 수리를 맡겼어. 시계 수리 맡겼는데 그 시계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셨죠? 요즘 애들 같으면 젊은 애들이 시험 보는 데는 이제 컴퓨터 수리를 맡겨요. 또 컴퓨터 수리를 맡겼어.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어. 그걸 찾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수리비를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수리를 맡겼죠.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계약,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계약 이름이 있어. 이런 거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도급 계약을 맺었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도급인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인, 사장님이야. 아셨죠? 사장님한테 이런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요거 먼저 한번 봐둘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이제 공사,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눈에 많이 띄어요. 갑이 그 건축업자한테 우리 집을 좀 지어달라라고 하면서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수급인이다 하는 것이다. 뭐가 생기느냐? 공사 대금 채권, 공사비를 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걸 못 줬어. 집이 망해서 또는 뭐 어쨌거나 못 줬어. 그러면 이 사장님이 줘야 안 줘요? 안 줘. 요거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 뭐가 인정돼? 유치권이 인정돼. 이런 거라고. 아까 유치권이 뭐 하는 권리다 그랬죠? 잡아두는 권리. 그쪽에서 달라 그럴 때 이제 좀 유식하게 못 줘. 인도 거절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인도해 주는 걸 거절한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아셨죠? 못 줘. 할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네, 보자고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들어가서 살면서 쓰려고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변기가 고장 나면 주인집에서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도 돼요? 고쳐줘야 되죠. 조금 바꿔보자고요. 이번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대요. 안전진단 받아봤더니. 근데 타일이 다 깨졌네. 그러면 그 타일을 주인이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죠. 근데 빨리 안 해주니까 내가 살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돈을 썼어.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죠. 그런 걸 필요비라고 말한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생겨. 아니면 살기 좋게 뭔가 붙였어. 그런 걸 유익비라고 해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임차인한테 비용 상환청구권 요게 생긴다고요. 비용 상환청구권 요게 생기는데 안 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안 줘. 그러면 임차인이 그 건물을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야, 기간 끝났으니까 내놓고 나가. 이렇게 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셨죠? 야, 못 줘. 나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비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필요비는 꼭 필요한 돈, 수선비, 유지 수선비 이런 것들을 필요비 이렇게 말하고 유익비는 개량 비용이에요. 좋게 만든 비용. 아셨죠?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봐보면 이제 유치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에서만 나와. 세 개. 여기서 봐보면 수리비 채권에서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에서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읽으니까 뭐가 돼요? 수공비. 아셨죠? 몇 개? 세 개.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요럴 때 생기는 것이 유치권이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뉴스에 간혹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이제 개들 많이 키우니까 개 데리고 산책 다니죠. 근데 이제 개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 개가 아닌 건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약간 무섭죠. 작은 개라도 혹시 물면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그때 어떻게 그럼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혹시 물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봐보자고요. 내가 이 사람은 개주인이에요. 내가 산책하고 있는데 개가 나를 물었어. 그러면 내가 그 주인한테 뭐가 생겨? 치료비 채권이 생겨. 근데 이 열받아가지고 그 개를 낚아채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매놨어. 매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개 주인이 치료비를 갖고 올 때까지 내가 그 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다고. 유치권이 인정이 돼. 아셨죠? 네.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몇 개에서 인정된다고요? 세 개만 된다고. 수공비 개. 네 개 아니야. 몇 개? 세 개. 세 개만 된다고. 세 개만.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사실 요게 나와.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세 개를 기억하시고 개는 재밌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된다. 요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이거 봐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 봐보세요. 항상 이 채권이 있어. 갑을 간에 저 공사대금 채권 봐보자고요. 공사비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보세요. 요 채권이 이 건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기 봐보세요. 개 때문에 치료비 채권이 생겼죠. 저 건물 때문에 비용 상환 채권이 생겼죠. 또 저기 자동차 때문에 수리비 채권이 생겼죠.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야,
내가 그 사람한테 돈 10,000원 받을 게 있는데 안 줘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돈 되는 거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야 10,000원은 좀 그러네.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 물건 네 물건 찾아가려면 너 10만 원 갖고 와. 안 주면 10만 원 안 갖고 오면 나 이 물건 못 돌려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아셨죠? 그냥 갖고 오면 절도다. 아셨죠? 아무리 내가 받을 게 있어도 절도야.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것으로부터.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결련관계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결련관계. 좀 어려운 말 쓰는 거야. 근데 결련관계라는 용어 자체는 뭐 시험 문제를 안 물어보는데 책에 써놓으니까 결련관계가 뭘까?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거야.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죠? 네, 동그라미 쳤는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아니면 이 공사를 맡겼는데 요거를 공사 맡겼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건물 넘겨받으려면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아예 약정을 해서 야 건물은 먼저 넘겨주고 거기 이제 전세금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있는 거냐? 한마디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거죠. 유치권을 없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없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원래 바로 줘야 되는데 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거예요. 야 앞으로 3일 후에 나 월급날인데 월급날 돈 줄게. 내가 근데 지금 필요하니까 자동차는 좀 내줘. 이럴 수 있죠.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제기를 좀 유예해 줬어. 그 말은 결국 뭐라고요? 일단 내주겠다 이런 것이니까 유치권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아까 요거는 점유만 있으면 되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어. 유치권은 법정, 저당권은 약정. 아셨죠? 그러니까 점유만 있으면 돼. 등기까지 해야 돼. 등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래서 경매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경락을 받으려고 할 때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장 방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치권은 아까 물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한번 봐보자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의 유치권, 우리 지금 유치권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됐다고 보자고요. 경매가 됐어.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으로 됐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됐어도 이미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락인은 와서 주인한테 야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 집 내놓으세요.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유치권자가 이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경매가 됐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요렇게 요거 항상 논리적인 거예요. 유치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랬죠. 물권은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절대권이다 그랬죠.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래서도 유치권을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경매 받으러 가는 사람은 이런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라면 혹시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 말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 봤어요. 유치권은 요게 경매권은 있어요. 이걸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 경매에서 돈으로 바꿔서 갖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랬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유치를 해두면 봐보세요. 내 물건을 그 유치권자가 갖고 있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그냥 요거 생각하지 말고 갑 입장에서 내 차를 찾아오려면 내 건물을 넘겨받으려면 저 돈을 수리비를 또는 무슨 공사 대금을 줘야 되겠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주인이 바뀌었네. 이렇게 경락인한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제 청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변제 청구는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채권은 뭐라고요? 채권은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상대권이다 그랬죠? 상대권은 을은 지금 누구한테 돈 원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다만 뭐만 있어? 유치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는데 경락인 입장에서는 내가 경락을 받았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논리적인 거야. 그냥 논리적인 거.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빚을 갚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네. 꼭 들어가야 되겠으면 뭘 해야 돼? 갚아야 되죠. 근데 갚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 요런 거랑 똑같다. 우리 애가 지금 19살이 넘었어요. 지금 뭐 좀 컸어. 아니면 지금 30이라고 봅시다. 30이에요. 근데 걔가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돈도 빌려 쓰고 막 빚을 막 지고 다니고 있네. 그랬을 때 그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없다. 부모가 무슨 죄냐고. 죄 없다니까. 아셨죠? 네. 근데 그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채권자인 거잖아요. 채권이라고. 채권은 뭐라고요? 상대권이라니까. 상대권이어서 누구한테만? 그 아들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부모하고는 다르다니까. 완전 인격적으로 이제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말어 그냥 아예. 아셨죠? 그래서 딱 단절되어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 부모한테.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도 갚는 이유는 뭐야? 갚는 이유는 아이고 왼수야 하면서 잘못하면 이제 교도소 들어앉아 있게 생겼으니 구해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꼭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이고 내가 그걸 확인 안 해봐가지고. 아셨죠? 갚을 의무는 없어. 근데 갚지 않으면 그걸 돌려받지 못하니까 사실상 안 갚을 수는 없는 거야. 좀 이런 입장인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유치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러나 뭐는 있어요? 경매권. 요거는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뭐예요? 과실? 여기서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실은 열매잖아요. 열매. 그 과실. 사과, 배, 감. 그 열매라고. 네, 그걸 말하고 있다고. 그 실수하는 그 과실 말고. 아셨죠? 열매.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죠. 그게 과실이라고, 과실. 근데 이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천연 과실은 뭘까요? 천연 과실은 그냥 보시면 돼. 천연적으로 생긴 과실이 천연 과실이지. 아셨죠? 사실 법조문에 좀 어렵게 써놨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치된 산출물. 뭔 말이야 도대체. 물건의 용법. 물건의 용법이면 사과나무는 뭐가 용법이에요? 사과 열리는 거, 여는 거. 그거 만약에 안 열려봐. 사람들이 뭐 해버려? 잘라버리지. 아셨죠?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치된 산출물. 그런데 천연적으로 생겼잖아요. 천연적으로.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뭐예요? 그것도 천연 과실이라고.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 그 새끼 돼지는 뭐라고요? 천연 과실이다는 거죠. 저기서 아까 개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개를 데리고 가서 매놨는데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천연 과실이라고. 근데 계속 안 주네? 내 다리 문 그 치료비를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개새끼 말고 강아지를 내 치료비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아셨죠? 아니면 뭐 어떤 건물에서 새가 나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차임, 치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사용대가. 집을 사용한 대가로 월세, 차임. 땅을 사용한 대가로 치료. 아셨죠? 그거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네,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우리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내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수리비를 못 갖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카센터에 묶여 있죠? 카센터에 묶여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못 쓰고 있는데 그 사장님은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치물 사용권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 이거예요. 유치권자한테. 하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쓰면 집이 뭐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생겨. 보존에 필요해. 꼭 움직이려면 한 번씩 돌려줘야 돼. 그럴 때는 쓸 수 있다라고 한다. 보통 이제 우리 저기 봐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비용을 안 줘. 그러면 비용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주는데 원래 개념대로 보자면 끝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안 나가고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아셨죠?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안 내도 돼? 내야 돼? 내는 게 맞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월세를 50만 원씩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씩 월세를 내. 근데 나중에 유치권 행사하면서는 월세를 안 내도 돼? 그건 내야지. 월세는 내되 내가 수리비 들어간 걸 달라 이 말인 거죠. 항상 요걸 잘 분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그거를 뭐예요? 이게 우리 그랬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도둑이 뭘 훔쳐 가지고 가서 거기다 비용을 썼어. 그러면 도둑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도둑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셨죠? 다만 유치권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생긴다니까요.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거기 개를 데리고 갔으면 굶겨야 돼. 물도 주고 사료도 줘야 돼. 줘야죠.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쓰죠.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걸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거, 이런 게 유치권이다. 우리 이제 202페이지 성립요건에 관해서 볼 건데요. 볼 건데 요거를 일단 다시 한번 201페이지 그거 보기 전에 320조 조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조 유치권의 내용 이렇게 해놨죠. 201페이지 320조 조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승인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주체할 권리가 있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봐보세요. 다시 자동차에 관해서 수리비, 건물에 관해서 공사비, 이 건물에 관해서 비용상환청구권 맞죠? 이 개에 관해서 치료비 채권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권리.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그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도둑도 만약에 비용을 썼어. 그럼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니까요. 하지만 도둑은 그 물건을 점유할 때 뭐 어떻게 했어? 불법행위로 점유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 말인 것이다. 이제 넘어가셔서 202페이지 성립요건에서 1번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관하여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서 결련성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결련성. 결련성이 그 관하여가 결련성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수공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결련성 있는 채권이 뭐가 있다고요? 수공비 몇 개? 3개인 경우라고요. 수공비 3개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2번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점유 동그라미 갖고 있어야 돼. 점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불법행위로 인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법행위 세모. 불법행위로 인한 때는 안 돼. 예. 그 다음에 바로 4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랬죠? 유치권의 배제 특약 세모.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3번에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랬는데 이제 다시 보자면 1번 유치적 효력, 유치적 동그라미 효력이 있어. 근데 그 유치적 효력이란 것이 뭐냐? 괄호 속에 써놨죠. 인도 거절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 뭐 생각하라고요? 유치장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아니, 애가 사고 쳐서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어. 엄마가 쫓아간다고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준다고. 그거라고.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2번에 경매권 동그라미. 경매권은 인정해줘. 그런데 2번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 세모.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323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3조 시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아닌 변제할 때는 경매해야 한다. 그래서
변제 충당, 채권의 변제 충당 동그라미. 그래서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그 새끼로 내 채권의 변제, 치료비 채권에 먼저 충당할 수가 있다고. 충당하고서 뭐 하면 되겠어요? 개를 분양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네. 그 밑에 봤더니 2번에 과실이란 뭐냐? 과실이란 뭐냐? 일단 그 과실에 두 가지가 있죠.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과실에 뭐가 있다고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고. 그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천연과실은 천연적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과실은 이건 좀 잘 안 돼. 근데 어쨌거나 법정과실 밑에다가 물건의 사용대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사용대가. 집을 사용한 대가가 집세죠. 그 다음에 땅을 사용한 대가가 뭐예요? 지료. 땅세보다는 지료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 바꿔놨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오셔서 유치권자의 의무 한번 읽어볼게요. 323조 조문을 3항까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3항까지 다. 시작.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1항에 봤더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뭘까요? 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로서 점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법에서. 약속을 해놨어. 근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점유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남의 물건을 내가 갖고 왔어. 빌렸어. 그러면 좀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좀 신경 쓰여야 맞죠? 예. 좀 신경 써서 점유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너무 길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관주의로 줄여서 읽어. 요거는 팁으로. 근데 선관주의하고 또 구별할 것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여러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하는 것이 더 주의를 많이 하는 걸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점유를 하는 것이 더 주의를 세게 하는 걸까요? 어떤 게 더 센 거야? 사람들이 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다 요걸 찍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수업 듣는 게 맞아. 자기 거는 너무 애지중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남의 거 빌려오면 애지중지라기보다는 신경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하네. 우리 속된 말로 친구 물건 빌려왔는데 내가 기스 내봐. 그러면 살짝 숨겨서 갖다 줘요. 아니면 진짜 머리 극적해야 돼 이거. 그런 문제잖아요. 아무리 뭔가 배상을 해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요거 신상 생각하지 말고, 신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막 폐차하기 직전에 차, 그거 내 거 맞죠? 처음에 신차 뽑았을 때는 진짜 뭔가 하나 이 먼지만 묻어 있어도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폐차 직전에 그 차는 어때? 아이고 좀 긁히거나 말거나 남의 차가 왔으면 받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죠?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를 더 뭐가 더 주의를 많이 하는 거라고? 선관주의가 더 주의를 많이 하는 거다. 아셨죠? 아니 내 물건 중에서도 내 물건 중에서 신상 몇 개나 있어. 신상 몇 개 없죠. 이제 다 쓰던 거지. 근데 내가 그때 살 때는 막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 그때 파커 만년필을 3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도 뭐 30만 원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하여간 뭐
그렇게 주고 샀는데 그 만년필이 지금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아셨죠? 그런 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다.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다시 봐보면 유치권자는 남의 걸 갖고 있을 때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잘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항 봐보자고요. 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사용세모.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그 차를 자기가 지금 운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런데 3항 유치권자가 사용세모 했습니다.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위반 동그라미, 소멸 청구 동그라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자동차 수리비를 못 줘서 지금 자동차를 못 갖고 왔다니까요. 못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막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 마트에 갔더니 내 차를 타고 왔네. 완전히 뚜껑 열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수리비 줘야 되는 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줄 건 주는 거다. 줄 건 주는데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자동차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다. 네.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전에 2번에 봤더니 그 오른쪽 페이지 봤더니 담보물권의 특성해서 담보물권의 특성해서 통유성 이렇게 해놨죠. 요 말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 말도 어려워.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 아셨죠? 성질.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 그러면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이죠. 유치권, 저당권이 똑같이 있는 특성이 있다. 요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담보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있죠. 우리한테 채권을 갖는 거죠. 은행이. 근데 그게 저당권으로 담보되면 그런 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이에요. 이 채권 요게 담보물권이죠. 아셨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담보물권은 뭐 하는 권리라고요?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라고. 아셨죠? 담보가 무슨 뜻이라고요? 채권을 확실히 보장받고 또 책임지는 그런 물건이라고. 아셨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얘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봐보면 이게 주된 거예요. 이게 종된 거고 딸린 거야 한마디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고 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 채권이 소멸해버렸어.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1억을 다 갚았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지금 아직 말소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저당권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 법적으로 소멸해버렸다고. 아셨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부종성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종성은 무슨 뜻일까요? 부는 붙어서 그랬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따라가죠. 종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따라가. 그러니까 붙어서 따라가는 성질인 거죠. 아셨죠? 부종성. 10대니까 붙어서
따라가는 성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O니까 O, X는 X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춘향이와 향단이가 있죠. 춘향이가 주인이에요? 향단이가 주인이에요? 춘향이가 주인이고 향단이는 종이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 타러 가니까 걔도 따라가더만. 맞죠? 아, 그걸 하니까 거꾸로 되면 안 돼. 또 한 가지 더. 채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해요. 채권을 넘겼어. 그러면 이 저당권도 같이 붙어서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옛날 그 드라마에 보면 아씨를 시집 보내. 그러면 몸종을 딸려 보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부종성인 거야. 특히 부종성 중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수반한다 그래. 데리고 간다, 수반한다. 아셨죠? 그걸 뭐라 그래? 수반성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전상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가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뭐가 있다고요? 불가분성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불가분성은 뭘까요? 말 그대로 가분은 나눌 수 있는 거죠. 불자가 붙었으니까 나눌 수 없는 성질이라고. 나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전부 다 변제될 때까지, 전부 변제될 때까지, 아직 전부 변제가 안 됐어. 그러면 이 저당권 또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다. 아셨죠? 소멸하지 않는 성질.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만약에 9,500을 받았어. 지금 얼마 남았어요? 500이 남았죠? 그러면 저당권은 500만 원어치로 줄어든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아,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아직 공사대금 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유치권 그대로 살아있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가분성이라고 한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물상대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상대비성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당권 편에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일단 207페이지 담보물권의 특성에서 그 두 문자로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머리 글자 부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불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부종성은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이잖아요. 있어야 있는 거야. 없으면 없어지는 거야.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이 이전되는 거. 이게 수반성. 그런데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불가분성은 다 갚을 때까지 나눌 수 없는 성질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상대비가 있어. 물상대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거를 밑에서부터 읽으면 뭐가 돼요? 동그라미 친 건? 물불 부수. 좀 과격하게 물불 안 가리고 부셔버린다고 물불 부수다. 뭐라고요? 물불 안 가리고 부셔버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당권에서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